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갑상선암의 원인은 방사선 노출을 비롯해서 가족력도 그렇고요. 다양한 요인들로 지적됩니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결절은 암의 위험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암의 위험은 어떤 경우에 높아지는 걸까요? 목적으로 만져지는 멍울이나 결절의 크기가 커지는 변화가 있을 때일까요? 오늘은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 특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비흡연자들도 안심할 수 없는 폐암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상선암은 비교적 흔한 암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 발생이 많은 것과 치료에 소홀해도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일 텐데요. 국립암센터 갑상선암센터 이비인후과 유창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갑상선암이 발생률이 높은 암이죠? 예, 그렇죠. 1년에 우리나라에서 암이 한 29만 명이 조금 못되게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서 갑상선암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니까요. 10%가 좀 넘는 암이고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암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진단율이 높아진 것도 이유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게 사실은 2013년 정도에 과잉 진단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 부동의 1위였다가 잠깐 1위를 내준 적도 있는데 현재 보는 거는 이제 진단율이 좀 높아진 부분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과잉 진단 문제가 좀 터졌을 때,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 확 진단 발생률이 좀 줄었다가 현재는 약간 좀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꽤 오래전에 이제 과잉 진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전히 갑상선암에 대한 인식이나 오해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갑상선암이 이제 과잉 진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갑상선암이 일단은 예후도 좋고 그래서 거북이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착한 암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모든 갑상선암이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개별 환자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진단이 일단 됐다라는 얘기가 치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할지 그중에는 이제 치료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의와 좀 상의를 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갑상선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많은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사실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아직도 원인은 잘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알려진 원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다른 부위에 암이 생겨서 목 부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 또 갑상선암이 올라간다고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수질암 같은 경우는 유전성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에서 가족력도 좀 대두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어머니나 뭐 할머니나 이렇게 갑상선암에 걸렸을 때 자식도 갑상선암에 걸린다 아니면은 뭐 이모나 뭐 어떤 친척분이 갑상선암에 걸렸을 때 갑상선암에 걸린다 하는 이런 가족력들이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그게 강하지는 않아서 현재는 이제 저도 이제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 그 유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밖에 알려진 경우는 뭐 요오드 섭취나 뭐 브로콜리나 뭐 이런 십자화과 채소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다고는 돼 있는데 관련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갑상선 초음파로 알게 되는 결절이 모두 암으로 진단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크기가 커지거나 하면 의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갑상선 결절을 우리가 이제 초음파로 보면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한 10%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결절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이제 암으로 우리가 걱정할 거는 아니고 크기도 좀 중요하고요.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위 조직의 침범 여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갑상선암 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들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모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크기 이상에서만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크기뿐만이 아니고 모양이나 그리고 주위 조직 침범 여부 그리고 경계 이런 것들이 이제 를 고려를 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목에 이제 멍울이 만져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통증이 없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요. 네. 목에 멍울이 만져진다는 것 자체가 갑상선암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목에 멍울이 만져진다는 얘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은 이제 감기 걸리고 나서 이제 목에 있는 림프절들이 커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목에 멍울들이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눌러봐서 아프거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사인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목에 이제 어떤 멍울이 만져지는데 그 멍울이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딱딱하고 이런 경우에는 꼭 갑상선암뿐만이 아니라 목 주위에 생기는 다른 암들도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갑상선암에 국한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갑상선암이 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제 요 가운데의 중앙부에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혹이 이렇게 좀 불룩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삼키기가 어렵다든지 목소리가 조금 변한다든지 그리고 뭐 숨이 차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신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를 좀 찾아서 검사를 해야 되고 갑상선암의 대부분은 사실은 증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갑상선암에도 종류가 여러 개로 많지 않나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분류를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4가지를 이제 갑상선암 이렇게 하면 갑상선 유두암 그리고 여포암, 수질암 그리고 미분화암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요거는 사실은 이제 각각의 암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발생 부위도 다르고,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세포의 오리진도 좀 다르고, 그리고 치료 방법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예후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갑상선암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서 이해하는 거하고는 하면은 이제 실제 진료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제 4가지로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유두암인가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유두암이 가장 흔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갑상선암 하면 갑상선 유두암을 말합니다. 실제 대부분 한 95% 정도가 갑상선 유두암이 되고 다행인 거는 이제 갑상선 유두암이 치료 성적도 좋고 천천히 자라서 거북이암이라는 별칭도 붙고 그런 점은 좀 아주 다행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유두암이 이제 일반적으로 천천히 자라기도 하고 이제 예후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유두암에도 예외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모든 유두암이 다 이제 착한 암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좀 똑같이 이제 순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일단 유두암 같은 경우는 림프절 전이가 좀 흔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림프절 전이는 재발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또 주변 조직을 좀 침범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추가 치료가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 원격 전이를 한 경우는 완치가 조금 굉장히
있죠. 그래서 또 나이도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비교적 한 40대나 50대 초반에 걸리는 갑상선암과 55세 이상, 그러니까 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유두암은 조금 다르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치료를 하죠. 그래서 예외는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예후가 좋은 유두암이라고 해도 수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암들은 이제 수술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이 이제 좀 비교적 검진이 활발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은 암일 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림프절 전이가 돼 있거나 주위 조직으로 침범이 된 어떤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갑상선 전체를 드러내야 되고 그 드러낸 후에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들은 다 떼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들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하는 그런 치료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도 반응이 좀 안 좋거나 좀 재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방사선 치료, 이제 다른 암에서 얘기하는 방사선 치료를 적용을 하기도 하고, 어디 다른 전이가 있거나 이러면 항암 치료라고 말하는 표적 치료 같은 걸 하기도 하죠. 네. 유두암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럼 수질암과 미분화암은 어떨까요? 유두암에 비해서 예후가 안 좋기도 하고 또 재발 위험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수질암과 미분암이 예후가 안 좋다라는 건 상당히 전문가로 보여지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질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후는 유도암이나 여포암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화암이라고 하는데 그 분화암보다는 예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을 놓고 보고 이래도 일반적인 유도암이나 여포암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의 예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수질암은 또 굉장히 드물지만 다른 종류의 이제 혹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성 암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미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모든 암들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예후를 가지고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진단이 되는 당시에 수술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미분암이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은 처음부터 이제 치료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약물도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술의 기법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거는 아니고 미분암도 아주 예후가 나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분화암과 미분화암의 차이가 뭔가요? 이제 분화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화가 좋은 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갑상선암이 이제 일반 세포의 모양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정도로 분화가 아주 많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암 자체가 이제 좀 얌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분화암은 아주 분화가 아주 안 돼서 얘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모양으로 자랄지도 모르고 어느 곳으로 막 전이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그 포텐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암이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화가 안 됐다고 그래서 미분화암이라고 하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분화암과 미분화암은 모양의 차이가 아주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 악성도가 높은 미분화암이 전체 갑상선암에서 비중이 크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암이 그런 것처럼 갑상선암의 치료 방향도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좀 있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미분화암이 발생률이 적고 이건 굉장히 다행이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 암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도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암이랑 비교를 해봐도. 그래서 이제 암의 종류도 중요하고 환자의 나이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갑상선암이 이제 일단은 예후가 굉장히 좋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갑상선암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이 일반 인들의 5년 생존율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갑상선암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고 그리고 또 갑상선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갖고 다른 이제 건강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생존율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갑상선암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이 102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암을 완전히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이제 치료 후의 삶의 질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맞춤 치료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갑상선암의 기본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술도 궁금합니다. 네. 다른 암처럼 최소 침습 또 로봇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로봇 수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죠. 하지만 로봇 수술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로봇 수술을 저도 많이 하는 입장이지만 먼저 말씀드릴 거는 갑상선암의 표준 치료는 여전히 목 절개를 통한 수술이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로봇 수술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선택된 환자에서 시행을 해야만 하고 모든 환자에서 적용되는 표준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제 갑상선암은 또 보여주는 부분에 흉터가 남을 수 있어서 로봇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나요? 그렇죠. 아주 높죠. 그래서 로봇 수술을 환자분들이 처음부터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이 이제 일단 시행이 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술식이고 수술에 대한 표준화도 많이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주 진행이 된 경우에서는 로봇 수술을 할 수가 없고 비교적 초기암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절제를 해서 환자분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로봇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목 절개를 통한 수술을 이제 기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흔히 그래도 최소 침습을 얘기할 때 구멍을 몇 개 뚫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갑상선암은 어떨까요? 단일공 로봇 수술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 단일공 로봇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절개를 한 곳만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게 많다라고 일반화하기보다는 로봇의 기계에 따라서 한 곳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구멍을 한 2-3개나 4개 정도 이렇게 뚫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답을 해드리면 일부 센터 그리고 그 로봇을 가지고 있는 기구에서 그 센터에서만 시행한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죠.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절개 부위를 뭐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절개를 한 곳에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단일공 로봇 수술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전부터 아주 단일공 로봇 수술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의 구멍으로 절개한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절개를 말하는 건가요? 또 위치에 따라서 다르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단일공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요즘 많이 시행되는 이제 경구강 로봇 수술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건 입 안쪽에 입술의 안쪽에서 절개를 넣어서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고요. 그런 경우에는 절개가 뭐 한 4cm, 5cm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예전에는 겨드랑이 쪽에 절개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는 절개 범위가 뭐 6cm, 뭐 물론 처음에는 한 10cm부터 시작했지만 요즘엔 많이 줄였죠. 6cm로 가다가 요즘에는 이제 로봇도 이제 발전이 되면서 절개를 한 3cm 정도만 넣고도 로봇 절개를 할 수가 있고 귀 뒤에다가 절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의 크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절개를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작은 크기로도 로봇팔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기계가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병변의 특성 그리고 수술 목적에 맞는 선택 방식이 좀 중요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흉터를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연령대가 40대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한 2배, 한 2.5배 이 정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의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목소리도 있고 또 하나는 흉터입니다. 흉터는 이제 직접적인 사회 활동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경우도 많고 하고 나면 이제 일단은 겉에 보이는 흉터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갑상선암 수술 후에 있을 수 있는 삼킴 장애라든지 목의 불편감을 줄이는 면에서도 좀 효과적일까요? 이 부분은 정확한 연구는 없지만 일단 경부 중앙에다가 넣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봇 수술 자체가 삼킴 장애 그리고 목 불편감을 더 줄인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오히려 입원 기간이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늘어나는 그런 경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갑상선암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예후가 좋은 유두암이나 여포암과 같은 분화암도 미분화암으로 변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분화갑상선암이 이제 한 몇십 년 이렇게 쭉 모르고 살다가 60대, 70대 때 갑자기 혹이 커져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분화갑상선암이 미분화암으로 지나면서 역분화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좀 흔한 경과는 아니고 아주 드물고 미분암 자체도 좀 드물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암이든 방치되고 진행이 될수록 그만큼 치료가 힘들어질 텐데요. 이제 갑상선암은 곧 착한 암이라서 지켜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갑상선암은 분명히 이제 치료 성적이 좋은 암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더욱더 이제 착한 암이니까 치료를 안 해도 된다, 검사를 안 해도 된다,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면 안 되고요. 대부분은 치료가 잘 되지만 일부는 좀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일단 갑상선암이 진단이 된 경우에는 얘가 아주 천천히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림프절 전이를 할 수도 있고 아주 오래 두면 미분암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아직까지 저희가 결론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하겠죠. 이상을 좀 정리를 하면 갑상선암에 대해서 방심도 금물이고 또 무한하게 이제 좀 무작정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공포도 금물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 특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립암센터 갑상선암센터 유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폐암은 암 사망 원인 1위로 지적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위험이 높죠. 그런데요, 폐암은 흡연을 떠올리는데요.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들에게도 폐암의 위험은 있고요. 심지어 비흡연자들의 폐암 진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폐암은 사망 원인 1위로 생존율이 높지 않은 암으로 얘기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초기 폐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암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폐암의 발견 시점이 늦어지게 됩니다. 처음 발견된 폐암의 70% 정도가 진행된 폐암이고 네. 진행된 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고 생존율도 낮습니다. 네. 또 다른 암에 비해서 조기 전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폐는 생명 유지에는 이제 필수적인 장기여서 네. 수술을 적용할 때 폐 기능에 따라서 수술 진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폐암의 생존율이 낮다고 하겠습니다. 네. 생존율이 이제 그렇게 낮은데요. 그래도 5년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암 검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진단 장비가 발전해서 네. 조기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조기암 발견 때문에 가장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폐암이라고 하면 일단 흡연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비흡연자들의 폐암 발생률이 늘고 있다면서요. 이거는 간접 흡연 때문인가요?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비흡연자에서도 이제 폐암이 증가되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관찰되는데요. 네. 간접 흡연도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미세먼지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또 성면이나 유리규산, 분진, 또 비소, 베릴륨, 카드뮴 같은 중금속에 노출되는 경우도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요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연기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방사성 동위원소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원인들이 있는 건데요. 폐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나요? 이 초기 폐암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폐암은 이제 암 자체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고 네. 암이 발생된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객혈, 호흡 곤란, 흉통이나 쉰 목소리 등이 발생하는데 네. 이러한 증상만으로 폐암을 특정하고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흔히 기침이 계속되거나 우리가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혹시 폐에 문제가 있나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진행된 폐암의 증상이기도 한 건가요? 기침이나 가슴 통증은 이제 폐암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기침의 경우는 이제 염증을 동반한 기관지 질환에서 더 흔하게 발생됩니다.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등에서 발생되는 증상이죠. 그렇지만 이제 기침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폐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네. 폐암이 기관지 안으로 발생되는 경우라면 이제 기침이나 객혈이 동반되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진행된 폐암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 통증도 가장 흔하게는 흉통이나 아니면 흉벽 좌상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참 초기 증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폐에는 신경이 없는 건가요? 예, 폐는 이제 통증을 느끼지 않는 장기입니다. 만약에 암이 발생돼서 그 폐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면 네. 보다 빠른 발견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폐암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건강검진으로 흉부 X선이나 CT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건강검진으로 폐암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부 X선 경우는 이제 조기 폐암을 발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네. 폐암의 검진을 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면은 저설량 흉부 CT를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암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초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만으로도 완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폐암은 이제 크기나 위치 또는 림프절 전이 유무나 원발 전이 유무에 따라서 1기에서 4기로 나뉠 수 있고 폐암 1기, 2기에서는 수술로 완전 절제가 가능한 조기 폐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폐암 1기인 경우는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폐암 진단을 받으면 일단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병기에 대한 것과 또 기능적인 것을 모두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병기 검사를 위해서는 흉부 CT나 펫CT, 뇌 MRI 같은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 폐를 절제한 다음에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 기능 검사나 심장 기능 검사 등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시행해서 두 가지의 만족을 보고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폐암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병기가 2기 이상 정도가 되면 수술이 어렵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1기, 2기 모두 합쳐서 조기 폐암으로 구별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수술 치료가 중요한 치료 중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3기 후반이나 4기와 같이 진행된 폐암에서는 수술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은 이제 국소적으로 발생된 이제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소적인 절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기와 4기는 이미 진행된 상황이어서 국소 치료인 수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뭐 크기나 위치, 림프절 전이 유무, 원발 전이 여부 뭐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셨는데, 환자의 건강 상태도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살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건 그만큼 다행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폐암이 처음 진단됐을 경우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약 30% 정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제 수술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항암 치료는 이제 투약한 약물이 전신으로 퍼져서 효과를 나타내는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전신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방사선 치료는 이제 절제가 어려운 경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이되어 있는 림프절이 많이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또 적용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다른 질환에서도 이제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폐암의 수술에서도 최소 침습 수술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예. 최소 침습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흉곽경을 이용하거나 또는 로봇을 이용한 폐암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작은 수술 상처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보면서 폐를 관찰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내시경 수술 도구와 로봇용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수술이 진행하게 됩니다. 네. 최소 침습 수술도 그렇게 있고요. 또 예전부터 이어지는 개용술이라고 하죠. 가슴을 열고 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 주종을 이루지만 여전히 가슴을 열고 외과의의 손과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개용 수술이 필요합니다. 최소 침습 수술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폐 중앙부에 있는 큰 종양이라든지 수술 진행이 어려운 구조를 침면한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대량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개용을 통한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최소 침습에 대한 관심도 높고 로봇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말씀 주신 개용술에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예, 말씀드린 것 같이 최소 침습 수술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용을 통해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개용을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수술 기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수술의가 제 손으로 수술 부위를 만지면서 그 정도나 침인의 정도나 유착의 정도를 느낄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출혈이 많은 경우라면 여러 가지 거즈나 이런 이제 다른 손을 이용하거나 다른 압박 장비를 이용해서 지혈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기에 보다 용이합니다. 네. 그래도 가슴을 열고 하는 거니까 흉터라든지 수술 후의 통증은 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용을 시행하면 이제 흉통이 클 수 있습니다. 개용은 이제 늑골과 늑골 사이에 근육을 절개해서 그 사이를 벌려서 수술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상처가 벌어진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상처를 통한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가 통증 조절 주사를 사용해서 환자 스스로 통증 조절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추가로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복대와 같은 기구를 가슴에 적용해서 통증을 줄이는 노력도 기울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최소 침습 수술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절개를 하나요? 보통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술창의 크기가 한 4cm 정도인 경우를 말합니다. 네. 하나의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추가로 1, 2cm나 2, 3cm 정도 되는 크기의 수술창을 추가로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작은 절개로 구멍을 내는 정도를 생각하면 장점이 많긴 하겠네요. 예, 가장 큰 장점은 통증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상처가 작으니까 가슴에 있는 근육을 절개하는 부위도 감소되고 그러한 근육도 보존이 되니까 호흡 기능도 기능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수술 후에 회복하는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최소 침습으로 흉곽경과 로봇 수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차이랄까요? 비용뿐 아니라 수술법이나 효과 면에서도 좀 다른가요? 흉곽경과 로봇 수술은 모두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수술인데요. 네. 흉곽경 수술은 일반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방법이어서 환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이에 반해서 로봇 수술은 일반 수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흉곽경 수술에 비해서 로봇 수술은 흉곽경 수술보다 더 확대된 시야를 제공하게 되고 로봇 손으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흉곽경 수술 역시 확대된 시야를 사용할 수 있는 수술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내시경 수술 도구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그러한 상황을 대처하는 데는 로봇 수술보다는 흉곽경 수술에서 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흉곽경 수술과 로봇 수술에 대해서 전향적인 비교 연구는 아직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암 치료에 대한 결과는 유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래도 로봇 수술의 비중이 커지고 있나요? 예, 로봇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로봇 수술 기구도 새로운 기구들이 추가되면서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소 침습으로 수술을 하면 회복도 용이하고 흉터도 적고 그러니까 재발되거나 했을 때 재수술에서도 한결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개흉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는 수술 후 상처가 큽니다. 그러한 큰 상처에 남아있는 폐가 유착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는데요. 그러한 유착을 다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상처가 작으니까 폐 유착이 적게 발생되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장점이 있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재수술을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최소한의 절개로 진행되는 수술에서도 병기가 작용을 하는 건가요? 예. 보통 최소 침습 수술이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수술을 적용하게 되는 1, 2기 폐암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두 최소 침습 수술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기에서 종양 크기가 좀 더 크다고 한다면 작은 수술창으로 그 종양을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을 꺼낼 때 수술창을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수술 후에 예후는 어떨까요? 병기에 따라서 재발률이나 생존율도 다른가요? 예, 병기에 따른 재발률이나 생존율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기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라면 한 80%에서 90%에 해당되는 경우에 완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기나 3기로 진행될수록 그 예후가 조금 더 나빠집니다. 네. 수술 후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건가요? 예, 2기나 3기에서는 추가로 보조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그러한 보조 치료는 항암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수술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요즘은 다학제 치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폐암도 진단부터 수술 또 항암까지 여러 과가 함께 의논이 되는 거죠. 예. 폐암 치료에는 이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 해당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관련 과에서 환자와 함께 논의하는 진료를 하게 되고 네. 이것을 다학제 진료라 합니다. 암 치료에서 다학제 진료는 이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흉부외과, 심장혈관 흉부외과뿐만 아니라 네.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의 여러 제 담당 의료진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네.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수술이나 수술 전 선행 치료, 수술 후 보조 치료 등 이제 치료 방법 등을 상의해서 네. 결정하게 됩니다. 네. 여러 과가 함께 하시는 건데요. 폐암 수술을 한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은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외과시잖아요. 수술 후에는 재발로 인한 재수술이 아니면 환자를 다시 볼 일은 없는 건가요? 예.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네. 재발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고 네. 최소한 이제 5년간의 주기적인 추적한 검사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보조 치료, 예를 항암 치료나 추가적인 이제 보조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네. 수술만으로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환자에서는 제가 추적하면서 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폐암의 예방, 이제 금연이 가장 크겠지만 비흡연자들의 폐암을 생각할 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예, 흡연자에서는 이제 금연이 가장 중요한 예방이라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비흡연자에서도 폐암이 증가 추세여서 역시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환경과 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미세먼지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좀 외출을 최소화하고 네. KF94 마스크 같은 이제 마스크를 사용한다든지 네. 실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특히 요리를 할 때 환기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네. 튀김이나 직화 요리를 할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라면 네. 이제 숙면이나 중금속, 화학물질 같은 경우인데요. 네.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환경에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간접 흡연도 비흡연자의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폐암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T의 행복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